현장 다녀왔고요. 본격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과 함께 짚어볼 뉴스급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특검이 만든 허구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모습부터 하나 짚어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잠깐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지난번에도 사실은 좀 갈 때 좀 휘청거리는 모습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저번보다 더 심해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기력이 쇠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예. 사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재판에는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은 지금 계속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세 차례 구인장까지 발부됐지만 결국엔 나가지 않았는데 일단 이제 재판 자체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더위 자체가 굉장히 좀 상당히 더운 상태로 지속이 되고 본인도 지금 재판을 일주일에 4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지난번 병원 갔다 온 것도 아직까지 완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또 특히 이 더위에 상당히 좀 기력 자체가 많이 쇠해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물증인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좀 감정을 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그 태블릿 PC 그 JTBC 거기서 처음 작년 10월에 태블릿 PC 보도가 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문이 열렸었죠. 그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불명확하다. 우리 증거로 동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입수를 했고 뭐 이런 입수된 거,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실제 뭐 최순실 씨께 맞는지 이런 그 이전에 나왔던 의혹 제기 전반에 대한 다시 한번 보자는 취지의 감정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자기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증거 동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을 다 받았고 다만 선고만 미뤄진 거예요. 이 박 전 대통령 사건하고 같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저런 감정 신청은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태블릿 PC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 전 대통령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또 약간 휘청이는 모습, 건강이 좋지 않은 모습이 이 카메라에 비춰졌습니다. 오늘 얘기 잠깐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저희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하나씩 말을 짚어봐야 될 텐데 먼저 허 교수님. 네. 전 이 말이 좀 흥미로웠어요. 삼성 야구단 감독 교체도 인터넷을 보고 알았다라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실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야구 감독 교체하고 자기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같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나는 삼성의 경영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나 뭐 삼성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건 나하고 별 상관없다. 나는 삼성전자 부분만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나는 거의 무능하다. 직원들이 나를 배제시켜도 나는 별 관여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그런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뉘앙스 사실 느끼는 국민들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럴 정도로 내하고 삼성의 일상적 경영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 일이라든지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받고 그게 지원을 해주는 문제든지 모든 문제 나는 별 관계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 미전실의 실장과 차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해서 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뭐 대통령을 만나긴 했지만 이 사건에서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정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화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말씀대로 사실 미래전략실의 결정을 내가 지지하고 100% 신뢰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도 됐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전략실이라는 그 자체를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래전략실은 사실 이건희 회장 때 이건희 회장이 이제 2014년도 쓰러지기 전에 사실 이제 그 그룹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온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는 지금 최지성 부회장이 실장을 맡으면서 모든 그룹의 일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전략실이 이제 나름대로 그룹의 어떤 뇌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오면서 과연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에 얼마만큼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룹을 실적으로 지휘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죠. 예. 지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유중일 감독 교체 문제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미래전략실은 아버지 즉 이건희 회장의 조직이었지 내 조직은 아니었다.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고 삼성전자의 그 커뮤니케이션 팀이나 모든 것들은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다 한 것이지 실제로 미전실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미전실이 한 것 자체는 나는 몰랐다. 이런 지금 이제 구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실적으로 이제 삼성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제로 미전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이재용 시대에는 없어져야 될 조직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전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미전실의 해체가 이제 되는 과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중심의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볼 때는 실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이야기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그룹의 중요한 결정은 사실은 이제 최시성 부회장의 중심으로 한 미전실에서 다 결정을 했다. 이런 이제 구도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승마협회에 대한 지원 자체도 내가 미전실에는 그 이야기는 했지만 얼마를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미전실이 알아서 했지 나는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철한 일련의 어떤 전략들, 주장들, 발언들이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과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걸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거는 무죄가 나왔죠. 하지만 이걸 뭐 딱 조윤선 전 장관 케이스를 보고 배웠다, 답습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이재용 전 부회장이 그 청문회 때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모른다. 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죠. 정유라나 최순실 그리고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그거의 연장선상 그대로 지금 어제 피고인 이틀에 거쳐서 피고인 신문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전 부회장은 지금 이제 일부 얘기는 정말 그 사장단들 그 합병도 자기는 크게 관여한 게 없다. 그 사장단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취지의 이런 진술은 재판부가 봐도 믿기가 어려우니까 재판부가 나서서 보충 질의를 또 해요. 보충 신문을.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나름 좀 설득력 있게 나름 그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과연 재판부가 나는 미전실하고는 관계없고 그리고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일 뿐이다라는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지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참 선뜻 믿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만큼의 권한을 많이 다 위임했다. 없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를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 독대 때 불같이 화내서 부탁할 사항이 아니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특검에서는 이 승계를 두고 은밀한 거래가 이 독대 때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 독대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독대 자체의 그 가치를 좀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을 보면 하나하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중일 감독 이야기를 꺼낸 것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전실과 삼성전자와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고 지금 이 이야기 그 독대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여자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상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 승계를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반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특검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 않는 그 JTBC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법정 진술에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는 실제 그 세 차례 거친 독대 자체가 뭔가 삼성에서 뭔가 가서 부탁하려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제가 승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번에 좀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는 뭔가 부탁을 당하고 그다음 박 전 대통령한테 왜 승마협회 지원하지 않느냐. 왜 그 JTBC 쪽 가만 놔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이제 호통만 당하고 왔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정황으로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고리, 즉 그 자리에서 내가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원한 사실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럴 상황, 뭐 그럴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논할 상황 분위기도 아니었는데다가 본인은 그 정도의 권한도 많이 맡겨놨다. 미전실에 맡겨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가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측이 얘기한 겁니다. 변호인들이. 승계 논리는 특검이 만드는 허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얘기하는 대가 관계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 두 재단에 돈을 내게 했고, 그리고 또 정유라를 지원하게 했고, 그것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대가이고,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도록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특검에서 생각하는 서로의 대가 관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 경영권 승계는 특검이 만든 허구이지, 그런 대가,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굳이 대통령까지 동원돼 가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진술 내용의 취지가. 그런데 좀 일견 보면은 타당한 주장으로도 보이는 부분은 삼성이라는 거대 대기업의 대관 업무 능력이라든가 공정위 금융위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력과 로비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어요. 그런 데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탄탄한 어느 재벌 총수의 지위를 지금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좀 일종의 딜 같은 걸 했다, 편하게 앉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모 방송 언론을 얘기하면서 막 이적단체라고 화를 냈다 그러고, 예. 지금 청문회에서 레이저 얘기는 나왔어요.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2차, 그러니까 2015년 7월 25일 날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레이저라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레이저 눈빛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할 정도로, 자기가 정말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를 냈다. 그러니까 승마 옆에 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그 상황에 대한, 정황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제 경영권 쓴 게 말할 이유도 없고 예. 말할 사항도 아니었다. 이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요.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구체성도 제법 띄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진술은 재판부를 흔들 수도 있는 진술이다 싶습니다. 예, 말씀처럼 hu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말말말이나 이런 진술들이 애초에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피고인 신문, 그러니까 거의 재판 막바지에 와서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변호인들이 잡고 있던 큰 판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면 예, 저는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이제 앞에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서 더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미전실의 핵심 간부들의 발언이나 또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들은 한편에 잘 짜여진 연극을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배우들이 대사를 잘 소화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국민들은 많이 받게 됩니다. 왠가 하면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가 대부분 사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독대를 할 때 화부터 내고 뭐라 하기 위해서 불렀나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뭔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을 붙여서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뇌물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정황 증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했던 그런 모티브 몇 가지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삼성그룹의 그러면 미전실의 실장이었던 분이 가장 실세였고 의사결정을 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을 불러서 왜 독대를 부회장을 불러서 세 차례나 독대를 합니까? 그러면 최지성 부회장을 불러서 독대를 하면 될 일이죠. 그럼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재판은 또 사실관계를 따로 다투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 일단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